지금 일본의 고위공직자 한마디가 일본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가 멈춘 건 100볼트에서 220볼트로 넘어갈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 내부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도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 세계 가전시장 1위와 2위는 한국, 3위에서 5위는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며 일본 기업은 순위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연 일본 몰락의 근본 원인이 정말 단순한 전환 문제였을까요? 고위 기술관은 말합니다. 50년 동안 일본이 외면해온 결단력의 부재가 가전, 배터리, AI, 자동차까지 모든 산업을 뒤처지게 만들었다. 50년 전 한국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일본. 그 선택은 어떻게 국가 전체의 쇠퇴로 이어졌을까요? 지금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류이치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기술전략국에서 부국장을 맡고 있어요. 30년 동안 일본의 전자산업 정책을 담당해왔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 본관 15층 대회의실의 온도계가 22.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반사되면서 제 눈에 따가운 빛을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30년 공직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가전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1위 삼성전자, 2위 LG전자. 두 개의 태극기가 화면 상단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3위는 월풀이었죠. 제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회의실에는 15명의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가와 전무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미나토리사 연구원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목구멍이 말랐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소니, 파나소닉, 샤프.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이름들이 이제는 순위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나토리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회의실을 가로질렀어요. 저희는 혁신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에서도 실패했죠. 스마트폰과 가전의 연동, 인공지능 기반 홈 시스템, 이 모든 것에서 한국 기업들이 앞서 나갔어요. 오가와 전무가 펜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앞서지 않습니까? 정밀도나 내구성 면에서 일본 제품이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나요? 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가 어깨 위에서 살짝 흔들렸죠.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소비자들은 편의성을 원합니다. 빠른 업데이트,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다른 기기들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시장은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삼성과 LG의 로고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장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의 선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라면 왜 한국만 그렇게 빨랐을까요?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왜 유독 한국 기업들만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30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이 세계 전자산업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소니 워크맨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필수품이었죠. 파나소닉 텔레비전이 미국 가정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들은 우리의 기술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혁신을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길을 잘못 들었던 걸까요? 오가와 전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달래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죠.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10분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된 지 40분이 흘렀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현상을 분석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었죠. 화면 속 순위표가 제 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1위 삼성, 2위 LG. 두 한국 기업이 세계 가전시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50년 전 전력청에서 일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귓속에 맴돌았죠. 아마도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30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진짜 이유를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산업정책연구소의 사토 박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요.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가득 메웠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내수시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만의 독특한 규격과 기준을 고집했죠. 독자적인 방송 표준, 휴대폰 규격까지 모든 것이 달랐어요. 이른바 갈라파고스 현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라파고스. 그 섬의 동물들처럼 우리도 고립된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했던 거죠. 하지만 그 진화가 세계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술표준연구원의 야마다 과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그래프와 도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의 문제도 심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6개월 만에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우리는 2년이 걸렸습니다. 회의하고 검토하고 또 회의하고. 그 사이에 시장은 이미 변해 있었죠. 오가와 전무가 펜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중함이 품질을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제품의 내구성과 정밀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전자산업협회의 우에다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씁쓸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완벽한 제품보다 빠른 혁신을 원해요. 6개월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1년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사이 경쟁사들은 4번의 업그레이드를 끝내죠. 미나토 리사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소니, 샤프, 파나소닉의 글로벌 점유율 변화를 보세요. 201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반면 삼성과 LG는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능과 IoT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졌죠.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락하는 일본 기업들의 그래프가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 같았어요. 반대로 한국 기업들의 선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경영전략연구소의 타나카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구조조정도 늦었습니다.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실패 분석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채는 삼성과 LG의 광고판이 붙어 있었죠. 한때 소니와 파나소닉의 로고가 자리했던 곳이었습니다. 투자와 도전 정신에서도 밀렸습니다. 기술개발연구원의 스즈키 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했죠. 반면 우리는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 혁신적인 시도를 망설였어요. 그 차이가 기술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마케팅 연구소의 이토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랜딩에서도 밀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K-팝, 드라마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펼쳤어요. 젊은 소비자들에게 한국 브랜드는 트렌디하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반면 일본 브랜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에 머물렀죠. 제조업혁신연구소의 나카무라 팀장이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생산 방식의 차이도 컸어요. 우리는 여전히 수직 계열화 방식을 고수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과 모듈화 생산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비용 효율성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오가와 전무가 다시 펜을 두드렸어요.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혁신에 집중하면 반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40분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분석을 계속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한때 세상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따라가기도 급급했습니다. 디지털혁신연구소의 오카다 박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를 놓쳤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그 변화의 물결을 타고 성장했지만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분석이 맞았어요. 갈라파고스 현상, 느린 의사결정, 구조조정 지연, 인재 유출, 브랜딩 실패, 패러다임 변화 대응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모든 현상들이 더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마치 꺼져가는 일본 전자산업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50년 전 아버지가 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전력청에서 전압 표준화 작업을 담당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말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말이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30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제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모든 분석이 맞습니다. 갈라파고스 현상도 느린 의사결정도 구조조정 지연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가와 전무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의아했습니다. 그럼 부국장님 생각에는 무엇이 근본 원인입니까? 30년간 이 업무를 담당해 오신 경험에서 나온 판단을 듣고 싶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요. 우리는 50년 전에 전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렸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미나토 리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전압이요. 100볼트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회의실 중앙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3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때 220볼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어요. 30년에 걸쳐 전국의 전력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죠. 기술표준연구원의 야마다 과장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건 기술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해외 수출용 제품은 전압을 맞춰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산업정책연구소의 사토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압 차이 정도로 국가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의심스러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경영전략연구소의 타나카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도 해외용 제품은 220볼트로 만들어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용만 100볼트일 뿐이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전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상징입니다. 제조업혁신연구소의 나카무라 팀장이 팔짱을 꼈어요. 상징이라고 하시면 무엇의 상징 말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들 중 몇 개에는 삼성과 LG의 광고가 빛나고 있었죠. 결단력의 상징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의 상징이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 간부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0볼트 따위로 나라가 망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서는 안 됐어요. 차근차근 설명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건 결단의 문제였어요. 미래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오가와 전무가 다시 안경을 쓰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추상적인 해석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까?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15명의 얼굴들이 모두 회의적이었어요. 아직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1973년 한국이 220볼트 전환을 결정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전국의 모든 전선을 바꾸고 모든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불편함이었죠. 미나토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잠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전력청에서 일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답답해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번 큰 변화를 감행한 나라와 안전을 택한 나라. 그 차이가 50년에 걸쳐 점점 벌어진 겁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길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에 찬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만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어요. 50년 전 그 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갑자기 터져나온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어요. 젊은 기획조정관 하야시가 배를 잡고 웃으며 정말 재미있는 이론이라고 조롱했습니다. 100볼트 때문에 일본이 몰락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비웃었어요. 다른 젊은 간부들도 킬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역진흥청의 사사키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비판했어요. 해외 수출용 제품은 어차피 220볼트로 만들어 팔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산업기술원의 요시다 주임이 손뼉을 치며 동조했어요. 우리 회사들이 모두 전압 변환기를 달아서 수출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제가 말하는 건 전압 자체가 아니라. 하야시가 손을 들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 상징이라고 하셨다면서 비웃었어요. 결단력의 상징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100볼트를 쓴다고 해서 결단력이 없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의 코바야시 차장이 빈정거리며 웃었어요. 그럼 부국장님 댁도 100볼트를 쓰시는데 결단력 없으신 건가요? 하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역정책연구소의 후쿠다 박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부국장을 존경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0볼트 따위로 국가가 망한다고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들도 110볼트 쓰는데 여전히 강대국 아닙니까? 기술표준연구원의 야마다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독일은 230볼트인데도 우리보다 못한 분야가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산업정책연구소의 사토 박사가 한숨을 쉬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론까지 들고 나온다면서 걱정하는 척했어요. 오가와 전무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카하시 부국장, 30년 경력의 먹칠하는 발언이라고 꾸짖었어요. 100볼트가 문제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야시가 다시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 알겠다. 그럼 지금이라도 220볼트로 바꾸면 일본이 다시 1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하.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네요. 젊은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기획재정부의 타무라 국장이 차갑게 이런 식으로 회의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제재했어요. 경영전략연구소의 타나카 박사가 동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인 해결책이지 이런 황당한 음모론이 아니라고 단정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15명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실망하고 어떤 이는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미나토 리사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업기술원의 요시다가 책상을 두드리며 정말 실망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비과학적인 발언을 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전압과 국가 경쟁력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무역진흥청의 사사키가 고개를 저으며 차라리 앞서 논의한 갈라파고스 현상이나 의사결정, 지연 문제가 훨씬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야시가 또 웃으며 한국이 성공한 이유가 220볼트 때문이라는 제 이론을 조롱했어요.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저를 향한 시선들이 차가워졌습니다. 30년 경력의 고위 공무원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경제기획원의 코바야시가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이라도 전국 전압을 바꾸면 삼성, LG 이길 수 있나요? 몇 조 원 들여서요? 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술표준연구소의 야마다가 고개를 저으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라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오가와 전무가 시계를 보며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100볼트 타령은 여기서 끝내자면서 회의를 마무리하려 했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미나토 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부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야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리사 씨도 100볼트 이론에 동조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리사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황당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생각해보니 1973년 그 시점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사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만약 그때 일본이 전국 전압을 바꾸는 결정을 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변화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감행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가. 하야시가 다시 웃으려 했지만 이번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한 사람이라도 제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리사의 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가 끝내지 못한 문장의 여운이 회의실에 맴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리사가 말하려던 바로 그것,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리사 씨 말이 맞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변화를 감행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바로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제 아버지는 1970년대 전력청에서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바로 전압 표준화 작업이었어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렸어요. 1973년이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때 일본 정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전국의 전압을 220볼트로 통일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100볼트를 유지할 것인가. 미나토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태블릿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늦게 집에 오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두꺼운 자료를 뒤적이며 고민하시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전국의 전력망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셨기 때문이죠. 오가와 전무가 팔짱을 푼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의 적대적인 표정은 사라졌어요. 당시 추정 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자료에 따르면 약 15조 엔이었어요. 저는 정확히 답했습니다. 1970년대 기준으로 일본 국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모든 전선을 교체하고 모든 가전제품을 바꿔야 했으니까요. 산업정책연구소의 사토 박사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엄청난 돈이었군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일본의 기술력이면 5년 안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기술표준연구원의 야마다 과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국민들의 반발이었어요. 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을 새로 사야 한다는 불만, 공사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때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나토 리사가 물었어요. 한국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죠. 그들도 10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꿀지 말지 결정해야 했어요. 경제기획원의 코바야시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들은 과감하게 바꾸기로 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973년부터 2003년까지 30년에 걸쳐 전국의 전력망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말이에요. 하야시가 이 말을 극적였어요. 그의 조롱하던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안 했습니까? 아버지의 보고서가 정부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을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죠.
경제부는 비용 부담을 우려했고 통산부는 기업들의 반발을 걱정했어요. 무역정책연구소의 후쿠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우려였겠군요. 국민들도 반대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왜 멀쩡한 전압을 바꿔야 하느냐,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들끓었죠. 정치인들은 표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설득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220V 전환이 일본의 미래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셨죠. 하지만 1974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모든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위기를 핑계로 모든 혁신을 미뤘죠. 산업기술원의 요시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나요? 오일 쇼크로 온 나라가 어려웠는데. 바로 그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현재의 안전만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반대였죠. 경영전략연구소의 타나카 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반대라고 하시면? 한국은 오일 쇼크를 오히려 변화의 기회로 봤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220V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만든 겁니다. 오가와 전무가 깊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그 차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억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바꾸지 않은 건 전압이 아니라 일본인의 정신이었다. 회의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문화,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압 문제에서 시작돼서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무역진흥청의 사사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30년 동안 전국의 전력망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 것 같습니까? 리사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큰 변화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 기업들의 DNA가 됐습니다.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50년 전 그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이었습니다.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던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제 이야기에 빠져 있었어요. 50년 전 아버지의 고민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저는 더 보여드려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앞으로 걸어가서 대형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면서 푸른 빛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압 문제가 상징하는 일본의 구조적 병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AI 산업 투자 현황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AI 산업을 보시죠.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2020년 일본 정부가 AI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미나토 리사가 고개를 숙이며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검증위원회만 2년째 운영 중이에요. 신속한 투자 대신 위험성 검토, 사회적 합의 도출, 단계별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2년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규모 AI 센터를 구축했어요. 하야시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기차 전환 정책 비교라는 제목이었어요. 자동차 산업을 보시죠. 도요타와 혼다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 시기를 논의만 하다가 중국의 BYD와 한국의 현대차에 밀렸어요. 경제기획원의 코바야시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존 기술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1973년 전압을 바꾸지 않은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조선 배터리 산업 현황이었어요. 조선업을 보시죠.
일본은 한때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LNG선과 컨테이너선 대형화 투자를 포기했어요. 그 사이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무역정책연구소의 후쿠다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였죠.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본이 발명했어요. 하지만 대규모 양산은 위험하다며 밀었죠.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어요. 우주 반도체 산업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만 책정하고 실행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도 TSMC를 따라잡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어요. 산업정책연구소의 사토 박사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화면을 끄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안전을 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1973년 전압을 바꾸지 않은 그 순간부터 일본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하는 나라가 됐어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검증을 우선시하고 혁신보다는 개선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오가와 전무가 깊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일본의 장점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품질과 신뢰성에서는 여전히 앞서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완벽한 제품을 천천히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개선하는 시대예요. 기술표준연구원의 야마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왜 달랐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한국은 애초에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원도 없고 기술도 부족했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나토 리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반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나라였어요. 1970년대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죠.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영전략연구소의 타나카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성공이 독이 된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성공 경험이 변화를 가로막았어요. 우리가 옳다고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믿게 됐죠. 그 사이 한국은 매일 새로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났습니다. 산업기술원의 요시다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핵심이었어요. 50년간 굳어진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말이죠.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다만 전압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무역진흥청의 사사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의 안전 우선주의가 혁신을 막고 있다는 것을,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50년 전 하나의 선택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DNA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오가와 전무가 팔짱을 풀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타카하시 부국장.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의 실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오늘의 삼성과 LG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가와 전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우리의 체질이 썩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안전 우선주의가 문제라는 것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현실적인 답을 원합니다.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차가워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진짜 질문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오가와 전무의 날카로운 질문이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학적 깨달음이 아닌 현실적인 답을 원한다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인정했어요. 이제 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리모컨을 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현대적인 공장 내부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스마트폰 부품들이 흘러가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기계가 아니었어요. 저는 화면 속 한국 직원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의 표정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급박함이 아닌 열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삼성 평택 공장이라고 설명했어요. 작년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나토리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한 장면에서 멈춘 화면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고 강조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야시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건지 물었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엔 LG 창원 공장이었어요. 거대한 디스플레이 패널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설명했어요. 신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6개월이 걸리는데 우리는 같은 일에 2년이 걸린다고 비교했습니다. 경제기획원의 코바야시가 고개를 저으며 품질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물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일단 출시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빠르게 개선한다고 설명했어요. 산업정책연구소의 사토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럼 불량품을 팔겠다는 건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기본 기능은 완벽하지만 부가 기능이나 디자인은 시장에서 테스트하면서 업그레이드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려고 2년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직원들이 브레인스토밍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저 회의를 보라고 말했어요. 위계 질서가 있지만 아이디어 논의할 때는 평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입사원도 자유롭게 발언한다고 덧붙였어요. 기술표준연구원의 야마다가 우리와 다르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한국 스타트업 단지의 모습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소개했어요. 새벽 1시인데도 저렇게 많은 회사가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정책연구소의 후쿠다 박사가 야근 문화가 심각한 거 아닌지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강제로 야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몰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한국의 젊은 CEO들이 나타났어요. 20대, 30대의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을 보라고 말했어요. 카카오 창립자 김범수는 26세에 회사를 만들었고 네이버 창립자 이혜진은 29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기술원의 요시다가 정말 젊다고 감탄했어요. 저는 반면 일본은 어떤지 반문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되려면 몇 살이어야 하는지 50세는 돼야 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오가와 전무가 불편한 표정으로 하지만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바로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 새로운 시각을 놓친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경험 부족을 창의성으로 메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과정이었어요. 삼성 갤럭시 출시 현장, LG 올레드 TV 해외 광고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실수하며 성장했다고 설명했어요.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를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일본 기업이라면 그 충격으로 몇 년은 움츠러들었을 거라고 비교했어요. 미나토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삼성은 어떻게 했는지 물었어요. 6개월 만에 갤럭시 S8을 출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낸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회복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전략연구소의 타나카 박사가 대단한 정신력이라고 감탄했어요. 저는 영상을 마지막 장면으로 넘겼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센터 모습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이는지 물으며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그들은 매일 새로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일본의 모습이었다고 강조했어요. 무역진흥청의 사사키가 조용히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오가와 전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손가락을 들며 먼저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어요. 젊은 인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와 경험보다는 창의성과 열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세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6개월 검토를 6주로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손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1973년 우리가 갖지 못했던 바로 그 용기 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적인 침묵이 아니었어요. 희망적인 고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새로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오가와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타카하시 부국장.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50년 만에 드디어 일본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가와 전무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진 후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자가 밀리고 서류가 정리되고 가방 지퍼가 열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미나토 리사가 태블릿을 챙기며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기술표준연구원의 야마다 과장이 지나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정책연구소의 사토 박사는 앞으로 정책 수립에 오늘의 교훈을 반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야시도 제게 와서 처음엔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비웃음 대신 진지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1명, 2명, 3명.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오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어떤 이는 희망찬 눈빛으로 말이죠. 오가와 전무가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타카하시 부국장,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달라져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대형 테이블, 15개의 빈 의자, 꺼진 모니터. 3시간 전만 해도 치열한 토론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뭔가 달라진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15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쿄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들어온 건 몇 개의 거대한 네온 사인이었어요. 삼성이라는 글자가 푸른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 건물에는 LG의 빨간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한때 그 자리에는 SONY와 파나소닉의 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본 기업의 이름들이 도쿄의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제 그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어요. 50년 전 아버지가 전력청에서 고민했던 바로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20V 전원안을 작성하면서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예상했던 일들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58세의 중년 남자, 30년간 일본의 산업정책을 담당해온 공무원.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언을 전하는 아들 말이에요. 제 시계가 오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된 지 4시간이 흘렀습니다. 4시간 만에 15명의 사람들이 50년 전의 진실과 마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오늘의 깨달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50년간 굳어진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안전을 추구하던 문화를 도전하는 문화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산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찾아봤어요. 1970년대에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전력청 사무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침내 말씀드렸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길 교통체증이 시작된 모양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실에 있던 15명은 조금 달라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것 같았어요. 리사는 아마 집에 가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 실패를 극복한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하야시는 자신의 편견을 반성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에 임할 것 같았어요. 오가와 전무는 어떨까요?
가장 현실적이었던 그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뀌면 조직 전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다시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일본의 새로운 시작이 논의됐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언젠가는 큰 물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삼성과 LG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뒤처져 있었어요. 오늘의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행동이 필요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성과 LG의 네온사인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의 빛이 이제는 조롱이 아닌 목표로 보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따라잡아야 할 목표 말이에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바꾸지 못한 건 전압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그 말이 빈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5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새로운 시작의 첫 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단을 미루지 않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진실을 말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마침내 세상에 내놓았으니까요. 결단을 미룬 자, 결국 미래를 잃는다. 아버지의 교훈이 이제 일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경제산업성 건물을 나섰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과 다른 일본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타카하시 부국장과 함께 50년 동안 일본 산업을 짓눌러온 그림자의 정체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100볼트라는 전압 문제가 아니었고 느린 의사결정이라는 경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변화의 순간에 현재의 안정을 택했던 50년 전 일본의 결단 부재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를 선택한 나라는 잃어버린 50년 없이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안전만을 추구했던 나라는 그 성공의 관성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선 15명의 공직자들은 오늘 깨달은 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기술이나 자본과의 전쟁이 아닌 50년간 굳어진 자신들의 사고방식과의 전쟁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처럼 우리가 바꾸지 못한 것은 전압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결단을 미룬 자, 결국 미래를 잃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일, 당신의 삶 속에서 결단을 미루는 100볼트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